찰스 디킨스.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올리버 트위스트, 데이비드 코퍼필드, 크리스마스 캐럴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혁명기의 영국 사회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가난한 이들의 삶과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디킨스는 단지 사회고발의 작가만은 아닙니다. 그는 인간 내면의 어둠과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도 문학으로 풀어낸 정신적 심연의 탐험가였습니다. 더 시그널 마이너스맨은 그의 몇 안 되는 고디코러 단편 중 하나로 철도라는 현대 문명의 상징 안에 숨은 불길한 운명을 예언하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느끼는 공포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거기 들리시오? 음악 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렇게 부르자 그는 작은 통신실 문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짧은 깃대에 말아 감은 깃발을 들고 있었다.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가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왔는지 의심할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내가 서 있던 가파른 절벽 위쪽을 바라보는 대신 몸을 돌려 철길 아래쪽을 응시했다. 그 모습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고 뭐라 딱 꼬집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는 깊은 협곡 속 그림자에 잠긴 채 서 있었고 나는 그 위 높은 곳 분노에 물든 듯 붉게 타오르는 석양 아래에서 눈을 손으로 가려야 겨우 그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아래 거기. 그는 철길 아래를 응시하던 시선을 다시 돌려 위쪽을 올려다보며 나를 보았다. 당신에게 내려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는 대답 없이 나를 올려다보았고 나 또한 그를 향해 조급하게 되묻지는 않았다. 그때 갑자기 땅과 공기 전체가 모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금세 거칠고 강렬한 진동으로 바뀌었고 거대한 열차가 몰려오는 듯한 폭풍 같은 소리가 다가왔다. 나는 마치 그 힘에 끌려 떨어질 것만 같아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거대한 증기가 내 위치까지 솟아오른 뒤 풍경을 스치며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방금 지나간 열차에 깃발을 흔들던 동작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말 대신 말아준 깃발을 흔들어 내 위치에서 200에서 300야드쯤 떨어진 곳을 가리켰다. 나는 좋습니다. 하고 소리친 뒤 그 방향으로 향했다. 주의 깊게 살펴본 끝에 울퉁불퉁하고 지그재그로 파인 내리막길을 하나 발견했고 나는 그 길을 따라 내려갔다. 협곡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기울기도 무서울 만큼 급했다. 내리막길을 따라가며 손에 닿는 암석은 끈적하고 차가웠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축축하고 미끈해졌다. 그 길은 생각보다 길었고 덕분에 나는 그가 길을 가리킬 때 느꼈던 어딘가 억지로 또는 꺼림칙하게 내비쳤던 기묘한 분위기를 곱씹을 수 있었다. 지그재그로 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그를 다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을 무렵 그는 방금 열차가 지나갔던 철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마치 내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왼손은 턱에 대고 있었고 그 팔꿈치는 가슴을 가로지른 오른손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의 태도에는 뭔가를 기다리는 이의 긴장감과 예민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에 놀라 잠시 걸음을 멈췄고 곧 다시 발걸음을 옮겨 철로 평지에 발을 디딘 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피부가 어두운 편이었고 짙은 수염과 붉은 눈썹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의 근무지는 내가 본 중 가장 외롭고 음침한 곳 중 하나였다. 양쪽에는 들쑥날쑥한 바위벽이 젖은 채 솟아있어 하늘의 가느다란 띠 외엔 어떤 풍경도 허락하지 않았다. 한쪽 방향으로는 구불구불한 협곡이 계속 이어졌고 다른 한쪽은 음침한 붉은 불빛에서 끝나며 그 너머로는 더더욱 어두운 검은 터널 입구가 있었다. 그 터널의 구조물은 둔탁하고 원시적이며 어딘가 음침하고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이라 그곳의 공기는 습하고 땅 냄새가 배어 있었으며 찬바람은 무덤 같은 냉기를 품고 내 몸속까지 스며들었다. 마치 이곳이 자연의 세계 너머 어딘가인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가 몸을 움직이기 전 나는 거의 그의 손에 닿을 만한 거리까지 다가갔지만 그는 여전히 내 눈을 응시한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손을 들어 올렸다. 참 외로운 장소네요.
내가 말했다. 아까 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부터 눈에 띄더군요. 방문객은 드물겠지요? 설마 제가 반갑지 않은 손님은 아니었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좁은 틀 안에서 평생을 살다가 세상의 거대한 구조물에 새삼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지만 내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확실치 않다. 나는 본래 대화를 시작하는 데 능숙한 편도 아니고 그에게는 어딘가 위축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터널 입구 근처 붉은 신호등을 향해 이상한 눈길을 주더니 그 주변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거기 뭔가 빠진 것이 있는 듯이. 그리고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저 신호등도 당신의 관할 안에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물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시는 겁니까? 그 순간 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의 깊이 고정된 눈빛과 음침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유령은 아닐까 하는 망상에 빠졌던 것이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의 정신에는 어떤 감염이 있었던 것 아닐까 싶기도 하다.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났지만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나를 경계하는 듯한 공포의 기색을 읽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품었던 괴상한 생각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왜 그렇게 절 보십니까?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마치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군요. 당신을 전에 본 적이 있었는지 확신이 없어서요. 그가 대답했다. 그가 가리켰던 그 붉은 신호등 쪽을 바라보며 나는 말했다. 거기 말입니까? 그는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날 예의주시한 채 대답했다. 예, 거기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 가본 적 없습니다. 맹세코요.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괜찮을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의 말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고 나 역시 마음이 놓여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내 말에 조리 있고 성의 있게 대답했으며 말솜씨도 꽤 괜찮았다. 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감당해야 할 책임은 결코 적지 않지만 실제 손으로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호를 바꾸고 등불을 정비하고 가끔 저 철제 손잡이를 돌리는 정도입니다. 이 외로운 시간들이 꽤 길어 보이던데요.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제 생활은 이 리듬 속에 스스로를 맞춰왔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그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지하 공간에서 스스로 글자를 익혔다고 했다. 읽기만 할 수 있을 정도이고 발음은 어설픈 추측에 불과했지만 그걸 배움이라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또한 분수와 소수, 대수학도 조금씩 시도해 보았으나 수학은 소년 시절부터 영 소질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근무 중엔 늘 저 습한 공기 속에만 머물러야 합니까? 이 높은 벽들 사이에서 벗어나 햇빛 아래로 나가는 일은 없습니까? 그건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조건에서는 선로에 기차가 드물게 다니고 어떤 시간대는 다른 때보다 여유가 있지요. 날씨가 맑은 날엔 이 그늘진 바닥에서 잠시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전기벨이 울릴 수 있고 그 벨을 항상 예민하게 들어야 하기에 그 순간의 여유란 것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조그만 통신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불이 지펴져 있었고 업무 기록을 적는 장부를 위한 책상, 다이얼과 바늘이 달린 전신장치, 그리고 아까 그가 말했던 작은 전기벨이 놓여 있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그가 꽤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하자 혹시 그 계층에 비해 너무 높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넌지시 물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부조화는 큰 조직 안에선 흔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빈원, 경찰 조직, 심지어는 최후의 수단인 군대 안에서도 그렇다고 하지요. 그리고 철도 업무처럼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도 그런 일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지금처럼 낡은 오두막에 앉아있는 자신을 믿기 힘들 만큼 한때는 자연 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강의도 들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삶의 길에서 이탈했고 기회를 낭비했고 한 번 추락한 뒤로는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에 대해 어떤 불만도 말하지 않았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제자리는 정해졌고 다시 다른 인생을 만들기엔 너무 늦었지요.
이 모든 이야기를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그의 어두운 눈빛은 나와 벽난로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청년 시절을 언급할 땐 선생이라는 단어를 가끔 덧붙이며 자신은 지금 그저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조용히 이해시키려는 듯했다. 대화 도중 그는 몇 번이나 작은 전기벨 소리에 말을 멈춰야 했다. 전신장치로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내야 했으며 한 번은 밖으로 나가 깃발을 흔들고 기차 기관사에게 구두로 무언가를 전해야 했다. 그가 맡은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은 매우 정확하고 철저했으며 대화를 하다가도 말 한 음절에서 멈춰 해야 할 일을 완수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 그를 이 자리에 고용한 건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단 하나, 그가 나와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차례 말을 멈추고는 창백해진 얼굴로 전기벨 쪽을 돌아보았다는 사실만 없었다면 말이다. 그 벨은 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오두막 문을 열고 습기와 병을 막기 위해 꼭 닫아두던 그 문을 열어 터널 입구 근처의 붉은 신호등을 바라보았다. 그 두 번 모두 그는 말없이 다시 돌아와 벽난로 옆에 앉았고 그 얼굴에는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꼈던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당신을 떠나기 전 내가 일어나며 말했다. 왠지 당신은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솔직히 말해 나는 그 말로 그의 속내를 더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처음 말을 건넸을 때처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지금은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는 그 말을 바로 지우고 싶어 했지만 이미 입 밖에 낸 이상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요? 무슨 일이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오신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밤이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교대를 마치고 밤 10시에 다시 근무에 들어갑니다. 그럼 11시에 오지요. 그는 고마워하며 문 밖으로 나섰고 나도 그와 함께 걸어 나왔다. 흰 등을 켜놓겠습니다, 선생님. 그는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올라가는 길을 찾으실 때까지 말입니다. 길을 찾고 나면 부르지 마세요. 정상에 올라서도 소리치지 마시고요. 그의 말투엔 알 수 없는 음산함이 배어 있었고 그 말은 이 장소를 더욱 차갑게 느끼게 했다. 하지만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 내려오실 때도 소리치지 마세요. 그가 덧붙였다.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왜 오늘 밤 아래 거기 라고 외치셨습니까? 글쎄요.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마도 당신이 저 아래에 있는 걸 보고 그런 말을 했겠지요. 그런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정확히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래요. 분명 그렇게 말했겠지요. 당신이 저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그 외에 어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 말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당신에게 전해졌다고 느끼신 건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내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흰 등을 높이 들어 나를 밝혀주었다. 나는 선로 옆을 따라 걸었고 기차가 뒤에서 달려오는 것 같은 이상하고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힌 채 지그재그 오르막길의 첫 계단을 다시 찾았다. 올라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고 나는 아무 일 없이 여관으로 돌아왔다. 약속 시간에 맞춰 다음날 밤 11시 정각 멀리서 시계 종소리가 울릴 무렵 나는 그 지그재그 길의 첫 단에 발을 디뎠다. 그는 흰 등을 들고 바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가까워졌을 때 내가 말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선생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악수를. 안녕히 가세요. 저도 악수를. 우리는 나란히 걸어 그의 통신실에 들어갔고 문을 닫고 벽난로 옆에 앉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거의 속삭이듯 말문을 열었다.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당신이 두 번 묻지 않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저녁 나는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착각이요? 아니요. 그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누구죠? 모릅니다. 저와 비슷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왼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오른팔은 이리저리 격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동작을 따라 눈길을 옮겼다. 그 팔짓은 극도의 절박함과 격정을 담은 몸짓이었다. 길을 비켜라, 제발. 그런 절박함이었어요. 어느 날 밝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 아래 거기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고 터널 입구 근처 붉은 신호등 곁에 지금 보여드린 바로 그 모습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칠게 외치며 반복했습니다. 조심해. 조심하라고. 그리고 다시 아래 거기. 조심해. 나는 등불을 들어 불빛을 붉게 바꾸고 그 형체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사고입니까? 그는 검은 터널의 그림자 바로 바깥에 서 있었고 나는 그 앞까지 거의 달려갔습니다. 얼굴을 가린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을 때 그는 사라졌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요. 전 그를 따라 터널 안으로 500야드나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형체를 따라 터널 안으로 500야드쯤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등불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고 벽면에 새겨진 거리 표시를 확인했으며 아치형 천장에서부터 스며나오는 젖은 얼룩이 벽을 따라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달려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터널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곳에선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혐오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험 신호등 주위를 제 손에 든 등불로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철제 사다리를 타고 그 위 갤러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이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양방향으로 전신을 보내 경보를 알렸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하지만 양쪽 모두에서 돌아온 답은 모든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나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서히 얼어붙는 손가락의 감촉을 억누르며 그에게 설명하려 애썼다. 그 형체는 당신의 시각 감각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 기능을 조절하는 섬세한 신경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런 허상이 자주 나타난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심지어 실험을 통해 그 착시가 실제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라는 것도요. 내가 말했다. 우리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동안 이 기이한 협곡에 부는 바람 소리, 전신선이 마치 음산한 하프처럼 울부짖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는 오랜 겨울밤을 이 외딴 협곡에서 홀로 보내며 바람과 전신선의 소리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직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 순간 바람과 전신선이 긴 울음소리처럼 신음하며 그의 이야기를 대신 이어가는 듯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판단해 보십시오, 선생님. 그 망령이 일주일 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때때로 그 붉은 불빛 아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험 신호등 말인가요? 그 망령은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이전보다 더 격렬한 몸짓으로 길을 비켜라, 제발 하는 팔짓을 다시 반복했다. 나는 편안할 수도 쉴 수도 없습니다. 그 망령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오랜 시간 나를 부릅니다. 아래 거기, 조심해, 조심하라고. 그는 내게 손을 흔들고 내 전기배를 울립니다. 어젯밤 내가 여기에 있었을 때도 울렸던가요? 내가 물었다. 그때 당신은 벨소리에 문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2번이나 울렸습니다. 보세요, 내가 말했다.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나는 눈으로 그 배를 지켜보고 있었고 귀로도 그 소리를 들으려 집중하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맹세코 그 벨은 그때나 다른 어떤 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정상적인 물리적 작동 이외에는 말이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저는 지금껏 한 번도 그 둘을 혼동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울리는 벨과 망령이 울리는 벨은 전혀 다릅니다. 망령이 울리는 벨은 설명할 수 없는 진동이 섞여 있습니다. 눈으로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때 창밖을 봤을 때 망령이 거기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2번 모두 확실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함께 문으로 가서 보면 볼 수 있을까요? 그는 마지못해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문을 열고 문턱에 섰고 그는 내 옆에 섰다. 저 앞엔 위험 신호등이 있었다. 검게 입을 벌린 터널에 음산한 입구가 있었다. 젖은 절벽이 벽처럼 솟아 있었고 그 위로는 별이 떠 있었다. 보이십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다. 그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져 있었지만 아마 내가 그곳을 바라볼 때와 그다지 다르진 않았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지금은 없군요. 동의합니다. 나는 말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나는 방금의 장면이 혹시라도 설득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지요.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건 단 하나, 그 망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불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가끔 내게 눈길을 돌릴 뿐이었다. 무슨 위험이 있는 걸까? 그 위험은 어디에 있는 걸까? 어딘가 이 선로 위에 끔찍한 재앙이 임박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앞서 있었던 2번의 일로 볼 때 3번째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냈고 손바닥까지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전보로 위험을 알리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보내면 무슨 위험인가? 어디서? 라고 되묻겠죠. 그럼 전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해고당할 겁니다. 그 외에 무슨 선택이 있겠습니까? 그의 정신적 고통은 정말 참혹해 보였다. 그는 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온 사람이었고 지금 그 양심과 직업의식 사이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처음 그 망령이 위험 신호등 아래 나타났을 때 그는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왜 그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날지를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정말 일어나야 했던 일이라면 그걸 피할 방법을 알려줬다면 안 되었을까요? 2번째로 나타났을 때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녀가 곧 죽는다. 그녀를 집에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2번이 단지 3번째 경고를 대비하라는 의미였다면 왜 이번에는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나는 그저 외딴 곳에 홀로 근무하는 보잘것없는 신호수일 뿐인데 왜 누구든 믿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는 걸까요? 그의 이런 상태를 본 나는 그를 설득해 진정시키는 것이 그의 안전은 물론이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현실이든 환상이든 따지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훌륭한 일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위안입니다. 이 말이 오히려 이성적인 설명보다 훨씬 효과가 있었다. 그는 점차 진정했고 밤이 깊어지며 그의 임무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새벽 2시에 그를 떠났다. 밤새 함께 있어주겠다는 내 제안을 그가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올라가는 길에서 몇 번이나 붉은 신호등을 돌아봤고 그 불빛이 싫었다. 만약 내 침대가 그 신호등 아래에 있었다면 나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사고와 그 젊은 여성의 죽음이 이어졌다는 사실도 결코 마음 편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을 가장 지배했던 건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문제였다. 그는 분명히 똑똑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신호수였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그는 낮은 직위에 있었지만 결코 가벼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니었다. 과연 내 생명이 걸려 있다면 이 사람의 판단에 내 운명을 맡길 수 있을까? 나는 상부에 그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 어딘지 배신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먼저 그와 상의한 뒤 중간 대안을 제시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근처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에게 함께 찾아가 보자. 그에게 그렇게 말하려고 했다. 그는 다음날 일과가 바뀐다고 알려주었고 해 뜬 뒤 몇 시간 동안은 쉬었다가 해가 지면 다시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나는 예정대로 그날 저녁 다시 신호수를 찾아갈 생각이었다. 날씨는 너무도 맑고 아름다웠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 저녁 공기를 즐기며 천천히 걸었다. 태양은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고 나는 깊은 협곡 꼭대기 쪽 들판길을 따라 걸었다. 산책을 1시간쯤 늘려볼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앞으로 30분, 되돌아오는데 30분. 그렇게 하면 약속 시간에 딱 맞을 것이다. 산책을 시작하기 전 나는 처음 그를 발견했던 절벽가로 발걸음을 옮겨 무심결에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전율이 나를 덮쳤다. 터널 입구 가까이에 왼팔로 눈을 가리고 오른팔을 절박하게 흔들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 공포는 사라졌다. 그 모습은 환영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었고 그 근처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그들에게 그 동작을 설명하고 재현하는 중이었다. 위험 신호등은 아직 켜지지 않았고 그 기둥 아래엔 낯선 나무 기둥과 방수천으로 만든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딱 침대 하나 들어갈 만큼의 크기였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휩싸였고 자책감이 번개처럼 내 몸을 때렸다. 혹시 내가 그를 그냥 내버려두고 떠나온 바람에 누군가가 그를 감독하거나 돕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나는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지그재그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오늘 아침 신호수가 죽었습니다, 선생님. 그 오두막의 담당자 말인가요? 네, 선생님. 내가 알던 그 사람 말입니까? 그를 아신다면 분명히 알아보실 겁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하며 모자를 벗고 방수천의 한쪽 끝을 들어 그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는 아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나는 주변을 돌아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기관차에 치였습니다, 선생님. 영국에서 그보다 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는 외선 레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대낮이었고 그는 위험등을 켜고 있었으며 손에는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관차가 터널에서 나왔고 그의 등은 기차를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치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방금 그 상황을 설명하던 사람입니다. 톰, 이 신사에게도 보여주세요. 어두운 작업복을 입은 남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터널 입구 쪽에 섰다. 터널 안 커브를 돌자마자 그가 보였습니다, 선생님. 마치 망원경 너머로 보는 것처럼요. 속도를 줄일 시간도 없었고 그는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의 경적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로틀을 줄이고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무엇라 외쳤습니까? 아래 거기. 조심해. 조심하라고. 제발 길을 비켜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를 향해 계속 소리쳤고 이 팔로는 내 눈을 가렸습니다. 보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팔로는 마지막까지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 더해 마지막 설명은 다음과 같다.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늘리지 않겠다. 다만 이야기의 마지막을 맺으며 기관사의 경고가 신호수가 나에게 말했던 그 망령의 외침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 그리고 그 손짓 속 의미를 해석했던 것은 나 혼자였다는 점을 이야기 끝에 덧붙여두고 싶다.